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인사이트 좀 있는 사람, 새로운 부를 이끄는 생각과 관점의 대전환, 박병태 지음 리더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1장,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가? 2장, 생각의 프레임을 넓혀야 하는 이유. 3장, 혁신, 창조적 파괴로 앞서 나간다. 4장, 고객과의 접점을 촘촘하게 설계하라. 5장, 계속 상정하는 데 비밀이 있다. 6장, 창의성은 95%가 습관이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천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관점을 바꿔 도전하라.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떠올려보자. 첫째, 경영학은 문과인가 이과인가? 많은 사람이 경영학을 문과라고 답하지만 경영학은 더 이상 문과가 아니다. 오늘날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과학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인공지능이 어느 업종이나 혁신의 동력이 되고 있다. 경영학은 문과에서 이과 영역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학은 이과인가? 경영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읽고 협업의 동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론은 경영학은 문과와 이과가 합쳐진 윤복합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영학 이론을 잘 알면 경영을 잘할 수 있나? 경영은 이론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실제 경영을 해보면 수많은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고 이 과정에 맞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경영은 이론의 영역이라기보다 실제 영역이다. 경영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대로 경영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영학과 교수들이 힘을 합쳐 창업하여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성공 요인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경영학 이론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다. 이론을 알고 실전에 임하고 다시 실전에서 깨닫고 이론을 심화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남다른 통찰력을 얻어내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론과 실제 융합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책의 저자인 박병태 박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모두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현장 지식과 학문으로 익힌 지식을 융복합시켜 다양한 지혜와 해결책을 찾아내는 융복합 통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대변혁기에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가 겹치고 말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다. 조만간 코로나 사태는 끝이 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포스트 코로나를 놓고 고심하는 이유다. 저자는 코로나 이후에 대응하는 도전 정신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둘째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관점과 습관을 과감하게 바꾸라고 말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융복합 안목으로 현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융복합 안목과 참신한 질문이 창의력의 원천이라는 주장과 함께 흥미로운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값진 지식이다. 인공지능 활용은 단순히 도구로만 쓰지 말고 인간과 AI가 협업하면 어떤 놀라운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하고 있다. 지금 경영자나 개인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소중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고객이 모든 혁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주목하게 된다. 혼자만의 생각은 화려한 백일목으로 끝나기 쉽지만 고객이 던지는 수많은 과제와 씨름하면서 얻은 자극과 통찰력은 살아있는 현장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고객이 스승이다.
고객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다. 4차 산업혁명 이전의 경영이 구경영이라면 이후의 경영은 신경영이다. 신경영의 시작은 신사고로부터 출발한다. 이 책의 표지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부를 이끄는 생각과 관점의 대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코로나는 유한하고 생각하는 힘은 무한하다. 윤은기. 프롤로그.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생존과 부와 힘을 이끄는 원동력.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운동장이나 조각품을 만들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짓거나 기업을 설립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공의 결과물은 모두 생각의 결과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불을 사용하고 언어로 기록하는 것 이외에 너무도 많다. 생각하고 도전하고 협업하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동물도 먹이를 잡을 때는 생각하고 계열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고 자기보다 몸집이 크고 강한 상대를 사냥할 때는 무리를 지어 협업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능이다. 동물은 인간처럼 창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달에 가려고 도전하거나 만리장성을 쌓는 협업은 하지 않는다. 다양한 생각을 펼쳐 기존에 있던 상식을 깨고 또 다른 상식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고 지구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은 누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여 관찰하는 일을 점점 등한시한다. 머릿속에 담아두고자 애써 기억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검색 도구가 빠르게 찾아주는 세상이다. 정보가 너무 많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알고리즘이 스스로 작동하여 큐레이터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으로 추천한다.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어 자연의 순리를 관찰하거나 걸으면서 사색해야만 비로소 조금이나마 나를 돌아볼 수 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사고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사고는 여러 관념을 결합하여 일반 개념 또는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기능이다. 주어진 관점을 고유의 법칙에 연관시키고 사물을 이해하는 지적 지능이다. 사고를 해야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념 사이에 참된 연결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아쉽게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사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인 빅데이터, ICT, AI, 5G, 블록체인, 3D 프린팅, 로봇 등은 인간이 더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생각의 힘은 무한하고 강력하다.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처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력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더는 생각하지 않고 무한한 사고의 힘을 인공지능에 맡겨도 되는가? 가장 인간다운 특징인 생각과 사고 능력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우리가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다면 인간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라는 정체성의 핵심은 생각이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수리 능력 부분은 인공지능이 훨씬 우월할 수 있다. 그러나 감성적인 생각과 복합적인 변수 및 경험에 근거한 창의적인 생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은 창의력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이 책의 중심 테마. 이 책은 개인의 삶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중심이 되는 테마인 도전과 혁신, 혁신을 이루는 데 필요한 관점과 창의성, 혁신의 동기가 되는 고객, 혁신이 있어야 가능한 지속 성장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각 테마별로 생각할 수 있는 이슈를 던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펼쳐놓는 것이 특징이다. 논리적인 순서나 정답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의심하는 데서 비롯되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식을 의심하고 기존의 정답도 의심하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안에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의 경력과 지식과 경험은 다양한데 나의 생각과 주장이 옳으니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독선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생각의 펼친 마당을 제시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 책은 각 테마별로 ITI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ITI는 이슈, 생각, 인사이트다. 각 테마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슈에서 먼저 제시하고 그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생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슈와 생각을 종합하여 나름 무언가를 발견한 인사이트를 정리하였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하나의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다르게 봐야 다르게 보인다는 개념을 전개하였다. 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과 다른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4장에서는 혁신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의 지향점인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소개했다. 5장에서는 일회성 혁신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6장에서는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고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창의성의 개념을 짚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 또는 조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생존과 부와 힘을 이끄는 생각의 대전환이 절실한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1장.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가? 이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심 잡기. 한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들끓더니 코로나19 때문에 잠잠하다. 그러나 과거에 2년 걸리던 정보혁신이 2달 만에 가능해졌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의 회장 말처럼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정지 후의 세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훨씬 많이 다가와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능력이 연산 능력을 넘어 더욱 지능화되고 각종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일어나는 혁명이다.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유전자 분석 등의 기술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일컫기도 한다. 이 기술들의 특징은 일정 분야, 특히 연산과 데이터 처리 분야 등에서는 이미 인간을 능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간 세기의 대결이 안겨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람보다 운전을 잘하는 자율주행차의 모습으로 의사보다 진단을 잘하는 진단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 컴퓨터 기술과 각종 전자기기들의 발전 및 고도화는 정보의 축적을 가져왔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축적된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고 소통을 이루는 가운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빅데이터는 단지 정보가 많다는 것을 넘어 많은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인 알고리즘을 찾게 되었고, 알고리즘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인간보다 일을 더 잘 처리하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있다. 2. 5G 기술. 5G 기술은 미국의 버라이즌 사업자가 5G TF를 2015년 말에 설립하여 주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KT와 SKT가 합류하였고 일본은 도코모가 가세했다. 5G는 고화질 영상을 빠르게 내려받거나 스트리밍하는 것은 물론 현란한 모바일 게임을 버벅거림 없이 즐기게 해주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5G가 필요한 이유는 디지털이 일상의 곳곳에 접목되면서 속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뉴스와 정보를 얻는 방법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접하는 방식까지 모두 바뀌고 있다. 그동안 4G LTE는 수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해야 하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실시간 분석에 적용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렇지만 4G LTE는 너무 많은 데이터 용량 때문에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전송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함으로써 5G 기술이 탄생한 것이다. 5G는 기존 4G 네트워크보다 최소 100배 빠른 속도로 지연 시간을 1000분의 1초 이하로 단축하는 기술이다. 고속, 저지연 5G 네트워크 인프라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온라인 게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물론 양자 컴퓨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G는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시와 외곽 지역에 새로운 소형 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는 네트워크 밀도화로 해결하기 때문에 5G가 상용화되는 시점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미래의 4차 산업혁명 발전 속도를 해결하려면 5G는 필수 불가결한 기술 요소이다. 3.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은 1956년 미국의 다츠버스 회의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회의를 개최한 존 메카시 교수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학습, 사고, 행동,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인간의 모든 지능을 기계에 부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가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범용성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인공지능은 약 50년간 비주류로 취급되었다. 그러던 중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뇌를 닮은 심층 신경망을 안정적으로 훈련하는 데 성공하면서 활발한 연구가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 곳곳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자동 번역기, 냉장고가 알려주는 요리 레시피 등이 그것이다.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초인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인공지능은 현재 특정 분야에서만 인간보다 우수한 지능을 가진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 시작하여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동일한 지능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 단계를 지나고 있다. 약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의 알파고와 사진 검색 서비스, 기계 자동 번역기, 스팸 메일 필터링 등이 있다. 강한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대표적이다.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스카이넷과 같은 인공지능이다. 초인공지능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인공지능이다. 그러므로 초인공지능이 구현될 경우 인류는 초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영생을 누리거나 아니면 열등한 종으로 분류되어 멸종될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의 장점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단점은 인공지능이 학습하지 않는 것은 인공지능 스스로 내린 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은 아직 법적인 책임 문제와 완결성이 부족하여 위험성이 있는 상태이나 빠른 속도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 4.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자동차, 기계, 가정용 어플라이언 등 센서와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교환하는 물리적 개체의 네트워크이다. 과거에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정 정보가 발생하고 수집되었다면 사물 인터넷 시대는 세상의 모든 인공적인 사물과 소통하고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는 시대를 말한다. 사물 인터넷은 창립자 중 한 명의 케빈 애시튼이 창안한 용어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보다
사물 인터넷 연결 디바이스가 더 많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각종 가전제품, B2G, B2B,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을 넘어 스마트 시티까지 발전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주변의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사물 인터넷의 발전으로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안, 비용,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와 각종 규격의 난립 및 표준화 부재 등이다. 특히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기술 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중심 잡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영화 터미네이터는 1984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개봉 당시로부터 45년 후인 2029년을 예측하여 만든 공상 과학 영화다. 당시로 보면 2029년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 그러나 어느새 10년도 채 남지 않은 눈앞에 다가온 미래이다. 핵 전쟁의 잿더미에서 지구를 지배한 기계에 대항하는 인류 저항군의 이야기인 터미네이터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미래인 셈이다. 4차 산업혁명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인류 발전의 기대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다른 기계와 협력하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제대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4차 산업은 없고 6차 산업은 있다.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면 4차 산업이 생성된다는 오해 때문이다. 4차 산업은 독일 정부가 2011년부터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직역하여 쓰다 보니 4차 산업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정리하면 4차 산업은 없고 4차 산업혁명은 있다. 그리고 6차 산업도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산업을 크게 분류하여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통념적이다. 1차 산업은 자연에서부터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 즉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이다. 2차 산업은 자연에서 가져온 것을 가공, 제조하는 것, 즉 제조업, 건축업, 가스 전기업 등이다. 2차 산업의 특징은 1차 산업에서 가져오는 것을 가공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산업이다. 3차 산업은 자연이든 공장이든 어디선가 만들어진 상품을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것으로 금융, 교육, 의료, 보험, 법률 등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때 서비스업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서비스 상품까지 포함한다. 여기까지가 산업의 분류 개념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은 없다. 오히려 6차 산업, 즉 한 장소 또는 한 사람에게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6차 산업은 개념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기농자가 딸기 농사를 지어 딸기잼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한다면 그 농부와 그 농부가 일하는 장소는 6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앞에 붙은 숫자는 산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혁명을 나누는 기준이다. 혁명이란 이전의 관습과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의미한다. 하지만 산업 분야에서의 혁명은 엄청나게 큰 생산성의 증가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단순하게 사람의 육체 노동이나 가축 등을 이용해서 자연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기본 단계에서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난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 한다. 2차 산업혁명은 증기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시작된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속도, 범위, 체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대표되는 기술적 동인을 통하여 생산성이 증가되고 3차 산업혁명 시대와 다른 형태의 사업구조가 나타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오는 변화는 인터넷 배킹을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의 변화와 같은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변화와 발전, 원격 진료가 가능한 의료서비스, 옴니채널을 통한 유통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은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정리하면 산업의 기준은 1차, 2차, 3차 산업까지만 있다. 다만 그 산업이 운영되고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혁명적인 기술이 1차에서 4차 혁명으로 발전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개념 정리이다. 개념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개념이 있어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이 정리되어야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핵심을 파악함으로써 그 분야의 지식과 지능을 축적하고 개발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이동하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야가 창출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과 후발주자가 등장했을 때 곧바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플랫폼을 확보하고 그 플랫폼이 많아야 상황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여러 번의 산업혁명에 잘 적응하고 성장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은 아날로그 세대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인 아이들은 어른들이 왜 당황해하는지조차 모른다. 병원 산업은 왜 지속 생존을 담보할 수 없을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최초로 기생충이란 영화로 오스카 사관왕을 휩쓸며 봉준호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명언을 인용하여 한 말이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인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산업혁명을 거칠 때마다 필요한 사고나 시스템이 바뀌어왔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 놀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포드 자동차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격화, 표준화, 균일화, 반복적인 업무와 대량 생산 등이 키워드였다. 이 시대에는 규격화, 통일화된 부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었다. 시스템을 잘 갖출수록 전문화된 것이라고 평가했고 하나라도 다른 것이 나오면 불량품으로 분류하여 폐기 처분하였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고의 아이콘은 스티브 잡스다.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핵심 키워드는 다르게 생각하라이다. 이는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요구되던 것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이다. 컨베이어 시스템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전문성을 갖출 수도 없으며 대량 생산 체제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포드 자동차와 정반대되는 주장과 실천으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연결이다.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혁신을 이루었다. 전화기와 인터넷, mp3를 연결하여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을 이룬 것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이 키워드인가?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상상력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상상력과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은 아마존,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다. 이렇게 산업혁명 시대별로 변해가는 키워드를 따라 우리도 무엇인가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하는 시점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라는 말을 던진 것이다. 봉준호 감독은 기존의 질서를 무작정 따르지 않고 표준화하지도 않으며 본인만의 장르를 완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영감을 준다. 이렇게 급변한 변화와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는 중에도 의료 분야는 아직도 표준화, 규격화, 균일화가 강조되고 있다. 의료 분야는 건강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모인 집단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지만 이상할 정도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선배들 또는 선진국이나 경쟁 병원에서 하는 것을 도제식으로 배우고 외워서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필요가 없는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 타 병원을 벤치마킹하여 유사하게 만들고 규모만 키우면 되는 것이 병원이었다. 더구나 정부 차원에서도 코드의 표준화와 용어의 표준화, 표준 진료 지침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어 의료가 평준화되고 있다. 똑같은 항목의 의료기관 평가 인증과 환자 경험 평가,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항목 표준화 등으로 전국의 의료기관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흡사 2차 산업혁명 시대 포드 자동차로 대표되는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은 느낌이다. 다르게 생각하면 예산이 삭감되고 다르게 생각하면 교과서에 맞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단화 취급을 하거나 의료인답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르게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획일화, 표준화된 병원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남들보다 규모를 더 크게 만들거나 최신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신장비를 개발한 선진국의 기업만 풍요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연구하는 병원만 살아남을 수 있다. 똑같아지면 위험해진다. 이젠 창의적인 병원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각 개인에 맞도록 맞춤형 진로로서 다르게 환자를 대비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대우하는 병원이다. 1969년 국내 최초로 신장 이식을 성공하며 우리나라의 이식 문화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안병원과 심혈관 병원 암센터는 물론 혈액병원의 조혈모 세포 이식 분야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손꼽는 병원이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이와 같이 최고 권위의 의료진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느 병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감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부님, 수녀님들이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환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가장 병원다운 병원이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의료기관이다. 서울성모병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국내 최초로 데이터 중심 병원을 넘어 스마트 병원을 선언하고 각 분야의 프로세스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특히 환자 진료 때문에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분야 또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진료 기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음성 의무 기록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성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대건설 해외 파견 인력에 대한 음성 원격 진료를 실시하여 감동을 주는 등 국내 최초로 새로운 진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초라는 것은 자신감이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므로 대단한 통찰과 축적된 지식과 엄청난 노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성모병원의 앞날은 무한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